지금부터 그 2018 한국사회 포럼 그 개별 세션 촛불의 한계 극복과 미래 모색이라는 주제로 주권자 정복회의와 국민주권연구원이 주관하는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한국사회 포럼이 어저께 개막했습니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큰 취지로 보면 이제 세계 사회 포럼이 막 태동하면서 다보스 포럼이 좀 가진 자들을 중심으로 한 자본의 포럼이라면 좀 시민사회, 세계 시민사회들의 좀 목소리가 대변되는 세계사회 포럼들이 막 신자유주의 주장하고 맞물리면서 활성화될 때 2002년도에 한국사회 포럼도 출발을 했는데 2008년 정도에 정점을 찍고 이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보면 이제 사회운동이 막 활발하게 투쟁하고 싸울 때 포럼도 잘 됐었는데, 이명박근혜 말대로 들어가면서 이제 좀 전선이 좀 이렇게 가라앉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포럼도 문을 닫았는데 작년에 6월 민주항쟁 30년 사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한국사회포럼 부활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다가 어렵게 첫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 소위 말하는 시민사회운동 진영하고 민중진영이 함께 모여서 이제 한국사회 새로운 진로, 대안을 이제 찾아내고 모색하는 이 포럼이 앞으로도 좀 매년 좀 당분간 좀 잘 지속될 거라고 보고요. 이 사회 포럼의 특성상 큰 주제, 한된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게 있고, 이번 사회 포럼에서는 17개의 개별 주제 세션이 있는데요. 저희 주권자 정복회의하고 국민주권연구원이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민주주의의 일상화, 다양화, 전문화되는 시대를 보면서 시민 정치 참여 모델의 도전으로서의 민회라는 것을 계속 조직하고 기획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민회를 가지고 11월 1일에 한 번 더 이런 형태의 또 토론회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앞부분에 이제 촛불항쟁에 대한 평가와 그다음에 이후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제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로서의 민회에 대한 모색, 이 두 가지를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발표를 주권자 정복회의 기획위원장 맡기는 최병현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지금 이 얘기는 좀 민감한 부분이 좀 있어서 촛불 당시에도 좀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때는 하는 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안 했고, 사실 좀 그거에 대한 좀 만시지탄이 있습니다. 그때 좀 할 걸.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미 지났는데 뭘 하느냐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어서 또 좀 미뤘다가 이런 기회를 타고 이제 좀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촛불, 특히 퇴진행동에서 이제 공식적인 직위를 가지고 일했던 것은 아니고, 저희 주권연구회의의 전신인 민주주의 국민행동이 그 촛불 퇴진행동을 처음 제안한 5개 단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 국민행동의 이제 주요 간부로서 그 퇴진행동과 함께 촛불의 좀 적극적인 자원봉사자 정도로 하여튼 같이 좀 역할을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여기 가신 분들 많이 오늘 아시고 오실 테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촛불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뒤에 또 여러분들하고 좀 많이 이제 얘기를 할 때 공감을 많이 간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습니다. 아마 주요한 내용은 거기 지금 여기 발제문에 있는 대로 거의 그대로 읽을 것이기 때문에 약간 발음이 좀 세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들 이제 5.3 투쟁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그때 거기 현장에 계시기도 했겠지만, 정작 저는 그때 수배 중이기도 했고, 또 성수동 마치코바에서 박박 튀고 있느라고 정작 저는 거기 가보진 못했지만, 5.3을 생각하고 그 뒤에 87년 6월을 생각하면 항상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불과 1년 뒤에 넥타이 부대까지 거리로 떨쳐놓을 거라고, 불과 1년 전에 5.3을 가득 채웠던, 인천을 가득 채웠던 그 많은 활동가들, 존경하는 선배들 포함해서 누가 생각했을까? 물론 다들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그날이 올 거라고. 하지만 그게 불과 1년 뒤일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마 제가 감히 장담하건데
단 한 명도 없었을 거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1년 사이에 갑자기 바뀐 거냐? 아마 그 흐름은 바닥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저희가 실시간으로 캐치하는 능력이 모자랐던 것이고, 이번 촛불만 하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게, 불과 6개월 전에 총선이 있었죠. 총선 당시에 뭐 언론도 그렇고 수많은 정치평론가들도 다 새누리당의 압승을 얘기했고, 심지어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릴까 걱정하던 상황이었는데, 투표를 해보니까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사이에 생겼을까요? 그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뭔가 이 바닥을 흐르는 변화의 흐름을 읽어내는 그런 데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뭐 과거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를 내다볼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고 있는 바닥에서 흘러가고 있는 흐름은 뭐냐라는 겁니다. 그런 데면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같이 공유해보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223페이지로 넘어가면은요, 87년 이후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묘하게도 뭐 30년마다 한 번씩 대중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촛불 시작하자마자 처음에는 저희가 청계천 광장에서 첫 10월 29일 그 집회를 준비할 때 한 몇천 명 정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무대 연단도 안 쌓으려고 했어요. 그냥 청계천 광장에 둥그렇게 모여서 서로 이제 처음에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작할 때처럼 뭐 난장식으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전에 그 JTBC, WPC 보도가 터지면서 갑자기 분위기 조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맨날 졸업하고 한 번도 통화조차 한 적 없던 고등학교 동창한테 전화가 옵니다. 운동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야, 어디로 가야 되냐? 대중의 분노가 막 터진 거죠. 그런 것들이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같이 이제 뭐 운동권 관계자들한테 다 그런 경험이 생기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부랴부랴 연단 준비하고 해서 마이크 준비하고 한 게 그날 한 4만이 모였죠. 그 다음 주에는 이거 안 되겠다. 광화문으로 갔는데 저는 그때 뭐 4만이니까 그 다음에 한 10만 많아봐야 생각했는데 20만이 모였죠. 그 다음에 후배가 100만이 모일 거라고 한 50만 모이겠지. 진짜 100만이 모였습니다. 후배가 저한테 믿음이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나 인정. 진짜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야, 이 추세면 그 다음에 500만 나오나 했는데 이제 500만까지 못 갔습니다만은. 그러면 이때 제가 고민한 게 87년 6월의 대중과 지금 2016년 말이죠.의 대중, 촛불 대중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를 고민을 해야, 그걸 찾아내야 이걸 바로 현장에서 어떻게 뭐 끌고 간다는 표현은 적당치 않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했는데, 실제로 어쨌든 제 능력의 부족으로 그런 걸 찾지는 못했고 계속 고민만 가지고 있는 채로 흐름은 진행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고민한 거는 어쨌든 87년 이전까지 70년대, 60년대 뭐 하여튼 4.19 때 그리고 뭐 6월 항쟁 뭐 이럴 때의 대중은 뭐 저도 그 시절에 이제 뭐 대학생 시절을 겪었습니다만은 정보로부터 정보, 인포메이션으로부터 차단되고 그리고 공포에 길들여진 결과로 독재 정권을 뭐 일종의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그러죠. 자발적으로 지지했던 대중이었다면 이들이 80년대 전반에 걸쳐서 광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팩트를 접하기 시작하면서 좀 의식이 각성되기 시작하고 또 3조 호황 속에서 중산층 형성되면서 이것들이 역으로 전두환 독재 정권에게는 독이 된 거죠. 중산층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의식적으로는 386세대, 물론 이제 그 윗세대도 있습니다만은 전두환 같은 무식한 독재자가 우리의 정치적 대표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창피하게 생각했다는 것들이 대중의 정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박종철, 이한열 터지면서 대중의 열기가 이제 거리로 나온 거지만, 그러한 대중의 그 의식의 흐름을 운동권이 읽어내지 못했다. 이에 비해서 자 2010년대 이명박 박근혜 시대의 대중은, 저는 과거 박정희 전두환 시대의 대중과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 일반을 얘기하는 거죠. 이미 이제 뭐라고 그럴까, 저 단어 갑자기 떠오르는데 성장,
과실을 맛본 국민들은 자기 이제 이기적 욕망에 근거해서 나한테 어떻게 더 이익이 될 것인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의식적으로는 이명박 욕하다가 아파트 하나만 빚을 내서 사면 그다음부터 무조건 이명박을 찍는다. 왜? 아파트 집값을 올라가게 해주니까. 그런 거로 대중은 이제 자기 합리화까지 합니다. 왜? 야당을 못 믿어서 여당을 찍는다. 사실은 이거는 차악을 대신에 차악을 못 믿어서 최악을 선택한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인데 결과 본인들은 그걸 이제 자기 합리화하는 거죠. 이런 대중을 가지고 뭐 혁명이나 봉기를 한다는 건 더 지난한 일인데 이들이 이제 각성하게 된 계기가 세월호 참사였죠. 이것도 이제 국제정권의 스스로 자충수로 터진 사건이었지만 그런데 세월호 참사만 가지고 대중이 전체적으로 변하고 총선에서 심판하고 촛불로 연인은 1,700만이 모였느냐 그거는 부족하죠. 동시에 이명박을 찍었는데 기대에 못 미쳐서 그럼 다시 한번 박근혜한테 또 찍었지만 두 번이나 배신당하니까 이제 대중도 바보가 아닙니까? 이제 니네 못 믿겠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성 쪽에 무게를 둔 대중은 선거에서 아마도 이제 민주당이나 그 진보당 쪽을 찍었을 것이고 그 배신감에 대한 심판 쪽을 선택한 대중은 아마도 뭐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열풍 또는 이제 뭐 바미당, 뭐 유승계 정도를 찍지 않았을까? 이건 이제 뭐 과학적인 이제 분석은 아닙니다만은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 속에 이 두 가지 각성과 이기주의가 공존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랍니다. 물론 이제 한 사람한테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크게는 각성을 중심으로 한 대중은 서울을 중심으로 촛불에 모였고, 탄핵이 끝나고 이제 대중은 다시 원래의 이런 이제 자기 원소스에 따라서 다시 현재는 분열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대중의 현실이다. 그런데 이제부터 좀 민감한 얘기를 하면 주체의 측면에서 뭐 하이리 같은 얘기는 넘어가고요. 제가 고민하고 강조하고 싶은 건 누군 저보고 너무 이걸 뭐 좀 과장한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항상 성공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더 큰 실패를 부를 수도 있다. 그럼 과연 촛불은 성공이었느냐 실패였느냐. 저는 뭐 일시적으로 소기의 성과는 거뒀지만 장기적으로 보자면 아직은 이제 미완이고 뭐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실패로 갈 가능성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신경을 쓰고 주의해야 된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주관적으로 주체적으로 주의하는 정도만 가지고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현재 어떤 이니셔티브는 사실은 이제 정권, 뭐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우리 고민이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이제 되짚어보자면 퇴진행동은 당시에 이제 소위 이제 민주진보 진영이 거의 총망라되다시피 뭐 정치적인 단체로부터 해서 저기 뭐 생협 뭐 이런 이제 일상적인 단체들까지 거의 한 3,000개, 4,000개 정도의 단체가 물론 이름만 건 단체들도 많았겠지만 모인 이제 단체였습니다. 이 안에는 이제 이를테면 초기에 노선을 놓고 좀 기층 민주운동 진영과 시민운동 진영 사이에 좀 합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좀 논란도 많이 있었고 어쨌든 그 안에서 표결은 하지 않고 합의되는 수준으로 만장일치 수준으로만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 그 한계가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이 조직이 물론 능력 부족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더더군다나 2008년 광우병 촛불 때의 이제 경험 이런 것 때문에 학습 경험이죠. 지도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스스로 지도라는 말도 하지 않았고 뭐 의식적으로 그것들을 좀 거부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뭐 제가 만든 용어는 아니고 우체국 조직이라고 부르는데 행정력은 엄청나게 높지만 실제로 지도력은 하나도 같지 않은 권위나 지도력은 하나도 같지 않은 우체국 조직이 퇴진행동의 정치였고 또 그런 관점에 따라서는 한계였다. 그 당시에 초기에 논쟁을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탄핵이냐 하야냐 뭐 누가 보면 같은 거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탄핵은 정치권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프로세스고 하야는 어떤 그 거세게 이제 대중운동으로 뭐
탄핵까지만 포함할 수도 있고 협의에서는 이제 과항위에서는 이런 부분인데 하야로 정리한 이유는 탄핵으로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가 주가 되고 대중은 구경꾼이 된다.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해서 이제 하야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 하야로 정리를 하려면 이걸 가지고 직접 정치권을 압박을 하는 창구가 있어야 되는데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이지만은 실제로 일부 좌파 그룹에서는 이 점에서 극렬 반대를 했습니다. 왜? 창구를 하고 야권과 만나는 순간 이미 야권을 대중에게 권력의 주체로서 우리가 오히려 인정해주는 꼴이 된다. 이게 일종의 이제 저는 이제 관념적 경직성이라고 보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거를 제외한 하야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나 실천적인 대안 고민이 뭐 있었느냐? 제가 아는 한에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광장에서 계속 떠들기만 한 것뿐입니다. 근데 이제 이 광장의 목소리가 미화시켜서 찬양만 할 일이 아니고 정치권, 여기에 대해서 볼 때는 이건 하나의 유령인 겁니다. 존재는 하지만 실체로서 인정을 안 했거든요. 걔들은 한 번도 광장을 정치적 실체로 인정한 적이 없고, 심지어 그 당시에 누굽니까, 손학규 씨나 하여튼 김종인 씨나 등등의 좀 올드보이들은 이걸 오히려 앞세워서 그 당시에 탄핵이나 퇴진이나 이것 뿐이 아니고 개헌을, 권력 분저명, 나눠먹기 개헌을 하자고 이제 떠들었죠. 그래서 대중으로부터 욕만 먹었지만, 심지어 이렇게 이용당하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6개월에 걸쳐서 1,700만이 모였던 집회 끝에 고작 따낸 거는 그냥 처음에 한 두어 달이면 따낼 수도 있었던 박근혜 퇴진을 6개월이 걸려서 그거 하나 따내고 딱 끝난 겁니다. 손익 계산서로 보자면 엄청나게 가성비가 떨어지는 싸움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일에 초기에 일사불란하게 압박을 하고, 그래서 거기 좀 약간 중간에 보론에도 했었습니다만은, 민주당은 처음에 소위 거국내각을 얘기했죠. 박근혜 이선 퇴진, 탄핵이나 하야가 아니라 그냥 대통령으로 있는데 실권은 놓고 그냥 거국내각에 맡기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왜? 걔들이 생각하는 정치 프로세스에는 2016년 몇 년이니까 갑자기 헷갈려. 작년 12월.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 이제 작년 12월에 재작년인가요? 예. 2017. 그렇죠. 2017년 말에 대통령 선거가 있게 돼 있는데 거기에 맞게 이제 내부의 주장도 정리하고 하는 자기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두 달 뒤로 탄핵이 물론 두 달 뒤 선거를 해야 되니까 그럼 자기들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우선 그 내부에 자기들 정파도 정리해도 가는데 그러니까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야 박근혜는 대통령으로 있고 우리가 권력만 가질게 라고 하는 대중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쪽은 아시다시피 자기들은 이제 자신이 있었으니까 핵동 소리라고 거부했고 정치는 오판이지만 그 덕분에 대중의 열기에 빌려서 그리고 이쪽도 어쩔 수 없이 탄핵으로 정리를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민주당은 자기들이 처음부터 주도했다고 자랑을 하고 있지만 택도 없는 얘기고, 그러면서 불구하고 그 시기가 딱 적기였는데 그 시기를 놓치니 그 다음부터 운동은 상당히 소모적인. 그래서 6개월 동안에 말미에 가면 사실 민주동문회 같은 데서 같이 오는 이제 동문들도 이제 좀 그만하고 싶다는 얘기들을 술자리에서 좀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그런 싸움 끝에 이제 탄핵이 끝나자마자 대중은 썰물처럼 광장에서 빠져나갔죠. 물론 초기 두세 달 만에 탄핵을 끌어냈어도 대중의 열기는 팍 식긴 했을 겁니다만은 이 정도는 했을까? 이제는 이쪽은 이제 심하게 농담으로 얘기하면 이쪽 분 보고 오줌 싸고 싶지 않다는 식으로 이제 진절면을 친 피로도에 시달렸을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역사인 가정은 없다지만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아쉬움이 있고 그 부분에서 저는 감히 얘기하는데 이때 너무 만장일치라는 전제하에 소수 좌파 그룹의 과잉 대표성을 부여한 게 아니냐라는 부분은 누군가를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의 과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저는 물론 특정 그룹을 비난하거나 문책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고 이분들이 좀 더 자기들의 헌신성, 그 진정성에 더해서 그 소신에 더해서 좀 현실적 유연성도 좀 갖췄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현재의 정권의 우경화에 대한 문제는 지금 현재
개혁, 적폐청산 개혁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대중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는데, 뭐 대중을 전체적으로 앞에서도 잠깐 뭐 두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대중을 제가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고, 다만 몇 가지 시사점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약간 민감한 부분이고, 좀 반발을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지만, 처음에 이제 이대생 투쟁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초기 시작은 어쨌든 본인들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강변을 하고, 물론 또 여러 가지 사례들도 있습니다만은 반대의 사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 사람들이 거기에 농성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나는 아니라고 보고, 그 안에는 어쨌든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뭐 부분들 때문에 싸움을 착한 부분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그때 초기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의대 학내에는 이제 좌파 그룹 학생 그룹이 있습니다. 그 이제 이분들이 초기에 농성 초기에 나와서 야 우리가 너희를 지도해 줄게라는 식으로 뭐 워딩은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비칠 수 있는 언행을 해서 상당히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오히려 내부에서 좀 축출되는 배척되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작용으로 이제는 모든 연대를 거부하고 심지어 노란 리본 달고 있는 학생마저 너 나가 뭐 이런 식이 돼버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상당히 이제 우리 투쟁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연대를 거부한다라는 것들은 일견 그럴듯하면서도 참 문제가 많은 부분인데, 세월호 초기에도 그 희생자 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뭐 그때 범국민 대책위가 만들어졌는데 그런 운동권하고는 우리는 연대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초기에 했다가, 그래도 서로의 진정성에 대한 이해가 소통이 돼가지고 이제는 뭐 같이 이제 지금까지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만은, 이 경우에는 그러다가 이제 농성 와중에 정유라사가 터지면서 본인들도 생각지 않았는데 이제 정치 투쟁으로 바뀌어버리면서 뭐 이대생들 스스로 만들어낸 얘기죠. 고구마 죽게 키우다가 문어왕 캤다, 발굴했다, 뭐 이런 식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의미가 확 평가가 절상되면서 주변에서는 운동권 출신의 뭐 분들 중에도 야 이건 신세대의 새로운 투쟁이야, 뭐 느린 민주주의야 라고 찬양을 하는, 신비화시키는 경향들이 보였는데, 과연 이게 이렇게 뭐 찬양하고 신비화시킬 부분이기만 한가? 저는 부정적으로 말하는 전혀 아닙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많고, 무엇보다 어쨌든 대중은 스스로의 자발적인 투쟁에 의해서 자기의 그 내적인 동력에 의해서 각성되고 발전하는 것들은 우리가 대중에 대한 신뢰를 가질 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부분이지만, 비슷한 시기에 지금 이제 네갈리안을 둘러싼 페미니즘 논쟁, 뭐 저도 지금 사실 개인적으로는 남성 페미니스트를 자처해서 이런 것도 입고 있습니다. 일부러 입고 온 건 아닙니다. 마치 어제 이걸 사가지고 이제 입고 왔는데, 이걸 보면서 과연 여성들이 소수자로서 차별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 이상으로 한국 사회 어떤 전반적인 차별에 대한 연대를 통해서, 초반에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최소한 주도하는 그룹들은 그러한 좀 인식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반대로 이를테면 가장 대표적인 게 논란이 많은 게 이제 미러링이죠. 저는 이거 엄청나게 좀 획기적인 방법이고 남자들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진짜 획기적인 방법을 생각을 하고 뭐 하는데, 다만 문제는 아직 보편적으로 뭐 여성 일반, 젊은 여성들 일반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과연 스스로 잘, 양날의 칼인데 위험한 부분인데 긍정적으로만 구사하고 있느냐, 그런 분들을 여성운동 전반에서 다 책임질 수 있느냐. 뭐 지금 당장 책임의 의미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건 미묘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제가 여기 보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지금 젊은 세대 안에 이제 반지성주의적인 경향을 보이는 부분에 대한 이제 걱정, 고민, 소위 이제 꼰대로서의 고민입니다. 이제 좀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몇십 년째 신자유주의 열풍 이후에 서구에서는 뭐 네오나치, 헤드스킨, 하여튼 그 젊은이들이 수구화되는 경향들을 보여왔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도 IMF 사태 이후로 이제 3%세대라는 말이 뭐 이미 널리 퍼져 있는 만큼 청년 실업이 구조화되고 해 있는데 한국의 젊은 세대는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그동안에 이제 싸움에서 민주진보 진영의 힘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과연 아까도 말했지만 밑에 있는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과연 젊은 세대가 앞으로도 계속 진보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수구가 될 가능성은 없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최근에 이런 이제 메갈리아 논쟁이라든가 에서 보여주는데, 또 최근에는 그 평창 동계올림픽의 아이스하키 단일팀 가지고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반응을 보였죠. 왜? 그들이 생각하는 공정성에 대한 직자적인 반응이죠. 그들은 그걸 정의감을 생각을 하고 그걸 부정할 수는 없지만, 과연 자기들이 생각하는 직자적인 정의감이 뭐 이렇게 뭐 민족주의라든가 이런 전체주의적인 성향하고 맞불리면은 이 뭐 수구 보수화되는 거는 뭐 일도 아니라는 거죠. 그건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뭐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이들에 대해서 선배 세대들이 신뢰성을 가지고 소통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한에서는 코호트 효과로 오히려 이제 갈수록 수구 보수 세대는 쪼그라들고 소멸해 가는데, 오히려 반대로 밑에서 젊은 세대가 수구가 된다면 이제는 늙은 수구와 젊은 진보가 아니라 늙은 진보와 젊은 수구의 대결 가능성이 향후 몇 년이든 뭐 이게 또 10년이 이후가 되더라도, 최근에 이해찬 대표가 뭐 자기 본인 살아계신 동안은 계속 정권 유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식이 된다면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대안에 대해서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정의랑 대표님이 발제 중이기 때문에. 그 민회에 대해서는 이제 촛불의 상설화, 지역화라는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물론 이제 뭐 앞에도 잠깐 그것 때문에 얘기했지만 기계주의적으로 사고하는 건 아닙니다. 두 가지, 진보의 정치 세력화와 민회면 다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만은, 일단 실천적으로 이제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그러나 이제 진보의 정치 세력화는 저희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절실하지만 그렇기 때문이라도 더 좀 이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좀 민망하고 아쉬운 얘기지만 진보 정치 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뭐 신뢰와 기대와 뭐 존중과를 포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고 좀 안타까운 부분들, 특히 상호 신뢰의 문제, 이런 부분이 좀 당분간은, 가까운 시일 내에는 좀 이 부분에서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것 때문에 반대로 저는 문재인 정부가 꼭 성공해야 된다. 왜? 문재인 정부가 만일에 실패한다면 그 후과는, 타격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크게 안 입을 겁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은 다 이제 정치 엘리트층이 하니까 대중이, 민중이 고스란히 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이 없기 때문에 관념적 경직성으로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면 진보에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저희는 진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뭐 우리 인리가 다 잘할 거야가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비판적 견인을 해야 되는 거죠. 견인보다는 비판의 무게를 둔 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관계에서 좀 어떤 민회를 통해서 대중의 의식적인 각성의 기반이 넓어진다면 이것들이 좀 중장기적으로는 진보의 정치 세력화에도 좀 유리한 토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두서없는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2년 동안 사실은 크든 작든 이 논쟁은 여러 각도에서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대략적으로 여러 곳에서 합의되고 있는 얘기는 촛불 시민혁명이 시작된 것이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아직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 뭔가를 더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많이 의견들이 여러 곳에서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여기 이내기 사장님이 얼마 전에 하신 말씀처럼, 아니 이 정부가 남북 관계가 무슨 복권 당첨도 아니고 다 개판식 복권 하나 당첨되면 다 될 거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거의 그런 우려를 사방군데서 좀 하고 있죠. 심각할 정도로.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촛불 시민혁명의 한 과정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이 되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혁명의 완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분석과 평가, 그다음 대안들을 이제 모색해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주제가 사실 지금 발표를 들어보니까 미래랑 섞어서 같이 얘기하기 약간 좀 층위가 있긴 있습니다만, 뭐 편하신 분들이니까 묶어서 한꺼번에 다 토론하는 걸로 하시죠. 그러면 두 번째 저희 정혜랑 선배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발제하겠습니다. 주제는 촛불의 상설화와 지역화의 모세. 그래서 이제 민해에 대한 고민을 좀 있는데, 그 고민의 출발은 최병현 위원장이 뭐 발표하셨으니까 아주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민의 출발이 사실은 민해 얘기는 무지무지하게 많이 되죠. 민해라는 이름으로 하든 뭐 시민회의로 하든 시민의회로 하든 뭐 굉장히 많이 얘기들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최병현 위원장의 고민 뭐 100% 동감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거기에 연장선에서 제가 이제 이 민해를 얘기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굉장히 한계가 많을 겁니다. 근데 이 한계는 사실 저 개인의 한계는 물론입니다만 우리 모두의 한계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작하는 이런 거다라는 거를 좀 전제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고민의 출발해서 이제 간단히 하는데, 우선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려보면은, 1988년인지 89년인지, 그 아주 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선배하고 우연히 이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몇 년이서 제가 그때 저는 이제 조금 좌파적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1987년의 실패에 대해서 그냥 비공관계하고 이렇게 해서 그 얘기를 막 했더니 그분이 처음에 좀 당혹스러워 하시다가 가만히 있다가 뭐라 그러시냐 하면은, 아니 근데 그런 게 나서 또 이렇게 진전되고 이런 게 뭐가 잘못된 거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할 말을 잃었다는 게 이제 그분 얘기에 공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실 뭐 그렇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4.19가 지나면서 어쨌지만 역사는 그래도 또 진전했고, 그 다음에 또 뭐 80년은 무자비하게 깨진 거지만 87년에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88년에 그 많은 이제 이 노동자 투쟁들 나는 거 보고 뭐 이런 거 보면은, 그리고 많은 그 개혁이 있는 거 보면은 그것도 맞는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참 뒤에 이제 제가, 그분은 이미 고인이 되셨는데 지금 살아계시고 만약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데, 이번 촛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활동가라고 생각하는, 운동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상대 수구 세력의 무자비한 폭력이 가능한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폭발적으로 되는 것을 기뻐하기만 한다는 건 그건 최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사실 우리 그거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가 얘기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연발생적이란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 대중의 자발성에 의해서 근거한 게 됐다면 이것이 그 후에 어떻게 의식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또 반동을 막아낼 수 있는 이런 거로 갈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 그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고민의 출발의 하나고요. 그 다음에 반동의 문제인데, 이제 우리 최병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사람들은 반동의 가능성을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라는 게 우리 국민 대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소위 운동했다는 사람들이. 저는 최병현 위원장 말에 100% 공감은 안 합니다만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진보도 이렇게 변하듯이 반동도 변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명박 박근혜가 어떻게 좀 새로운 형식으로 해보려고 뭐 통일 대박이라는 소리까지도 하고 지 생각하고는 맞지도 않는 뭐 이렇게 하면서 했지만 실패했는데, 걔들은 뭐 근본적인 변화가 안 돼서. 근데 그런 변화가 가능한 반동적인 세력, 정치적인 집단이 우리 사회에서 출현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그럴 때 과연 우리가 그걸 어떻게 격퇴하고 계속 진보를 추구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점은 생각해야 된다.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의 출발로 민회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민회가 사실 이게 참 뭐 우리가 이 주권전쟁국의 해보 첫 회에 두 번째 부분요. 우리 김재훈
위원장이 이제 뭐 민회가 뭐고 이것도 시키기 싫었는데 사실 뭐 민회 그냥 정말 그야말로 진짜 다종다양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저 개인 생각이보다 주권자 정국회의에서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한 건데 생활 정치 조직이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씩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고 그래서 생활 그야말로 생활 조직이어야 된다 이거죠. 지금까지의 우리의 운동 조직하고는 다른 생활 조직. 그래서 국민들이 좀 더 작은 단위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시민들,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도하고 그들이 이해관계와 밀접히 관련되는 이런 거로 하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함정이 있어요. 주민들의 이해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그러니까 뭐 분리수거 어떻게 될 건지 뭐 이렇게 나가는데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뭐 그것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민회하는 의미 앞에 고민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정치적인 문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가만 보면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합니다. 옛날하고 굉장히 달라가지고요. 정보도 많고요. 저는 운동 전혀 안 했던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얘기할 때 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이 친구들은 틈만 나고 뭘 찾아봐가지고 꼭 가짜뉴스 말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런 상태에서 정치적인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가 뭔가 그거를 공론회장에서 얘기해보자 라고 하면 이제 다 빼죠. 그 다음에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만들어보자. 그런 점에서 정치적인 문제다. 제가 여기서 예를 들어봤습니다만 그 발제문에서 예가 나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소성리에 제가 가보고서 정말 민회와 관련해서 생각된 바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이장님이 그 사드 철거 투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주민들은 완전히 다 그런 거예요. 주민들은. 그리고 주민들의 동의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다 철거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기대는 막막한 거고 듣질 않죠. 중앙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자, 이제 이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자기 지역에 오는 자기 지역만의 얘기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에서 자기와 관련되는 것.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지금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이제 공동행동 출범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 출범을 시작을 했는데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정치개혁 그 행동, 그 다음에 사법농단 공동대응의 시국회의의 행동 이런 것들이 지금 민해운동하고 결합이 되면서 그것이 돼나가는 방향으로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집회만 하고 문화지만 하고 할 게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공론회장을 만들고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 다 좋은데 실제로 그 지역 에서 구 단위에서 활동하시는 그 분들하고 얘기도 해봤습니다. 그거 다 좋은데 그거 우리는 못한다. 그거 어떻게 하냐 사실 말이 그렇지. 뭐 그 구에서 뭐 조례 관련해서 주민 참여 이런 걸 해도 50명에서 100명 모으는 것도 힘든 이런 현실인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런 말씀은 맞죠.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운동 방식을 바꿔서 해나가면은 아까 우리가 2017년이 왔듯이 2017년 오는 거 아까 최병현 팀장 이제 2대 투쟁 거기서부터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2012년에 얼마나 절망했습니까? 저희 운동 좀 했다는 사람들은 다 절망했는데 술만 마시고 이런 판이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몇십 명의 단위가 투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부정선거 규탄 투쟁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민주화세대 투쟁, 뭐 운동 뭐 이렇게 해서 등등 여러 투쟁으로 나가다가 이제 2대 투쟁 또 세월호 참사 이런 거 결합이 되면서 점점 불어나기 시작을 했고 이렇게 돼 갔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걸 무조건 믿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점점 그 정부의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세련돼 나가고 또 현 정부가 민주적인 성격이 있으니까요.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대중의 열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런 운동 방식을 바꾸고 처음에 마중물을 가지고 시작을 해 나가면
이 민해운동을 시작을 해 나가면 그러면은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 민해운동이라는 게 솔직히 어떻게 조직이 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마중물이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갑자기 대중들이 나서서 막 뭘 할 게 아니고 지금까지 꾸준히 그런 작업을 해왔던 풀뿌리 단체들이 기본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했던 운동단체하고 뭐가 다르냐? 사실 출발은 다르지 않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운동 방식을 달리하고 그 다음에 그런 토론의 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을 만드는 이런 걸로 하고 가능하다면 민회를 구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걸 초기화를 이루는데 이제 이 만민공동회 같은 거를 동단위, 구단위 또는 시단위에서부터 계속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거 우리가 촛불 기간에도 했었거든요. 촛불 기간에 뭐 자유발언 이렇게 하잖아요. 자유발언. 근데 그런 걸 굉장히 무질서하게 그냥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사실은 짧게 얘기해서 그냥 빨리빨리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뭐 유명인이나 아니면은 연예인들 불러서 하는 거 전에 뭐 사전 뭐 이런 정도로 되었습니다. 이런 거를 사전적으로 조직해서 항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준비해 나가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론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거, 이제 그런 수구 민주주의를 통한 공론의 장 이런 것도 그렇게 해나가는 이런 걸 합니다. 근데 사실 구단위에서 활동하는 그 풀뿌리 단체들하고 저희가 대화를 나눠보면 구단위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와요, 현재.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아래에서 밑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하는 것과 아래에서 밑으로 올라오는 것을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을 겸해서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계기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의식적으로 만들자. 내년이 3.1운동 100주년이고 우리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민국 100주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민회를 구성하는 서울의 민회를 일단 구성하고 뭐 지역이 되면은 다른 지방도 되면은 그거에 출발점으로 삼아서 준비를 해나가보자. 여기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오해가 왜 그러냐? 민회하면 자꾸 만민공동회에서 3.1절 날 태극기 들고 만세 부르고 끝내자는 거냐? 절대로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날 가능하다면은 민회를 각 부대표들이 모이는 그런 민회를 구성을 하자. 그리고 우리가 능력이 된다면은 그 이상 넘치게 모아서 추첨을 한다면은 훨씬 좋겠죠. 근데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걸 만들자. 그리고 그 의제를 이전에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또는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가 SNS상 통해 가지고 의제를 수렴해 나가고 지원자를 뽑아가는 이런 거를 해 나가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그것의 보고 대회를 해서 후속 작업으로 다시 그 모델을 지역에 또 해나가는. 그 다음에 이제 민회 의원이 뭐 구성이 되면은 임기를 1년으로 하면 내년 3일 아니면 8.15로 하면 뭐 8.15로 하면은 한 5개월 되겠네요. 5개월 이상 되겠 6개월 정도의 임기로 한다든지 이런 거는 뭐 구체적인 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일단은 민회 추진 3.1 민회 추진 기획단은 저희 주권자 전국회의가 주도가 돼서 이제 일단 그 다음에 부별 대표자들하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무슨 근거로 무슨 자격으로 사람들을 소집하고 민회를 하겠다고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만든 사람들은 무슨 근거로 했습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걸 의식적으로 하려는 사람이 선두적으로 그런 걸 해서 그래서 대표성 있을 만한 사람들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하려고 하는 것이 대표성이 없고 결과적으로 대표성이 없고 그러면 이제 스스로 망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대표성이 다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민회 추진 기획단과 부별 대표자 회의를 하고 이제 저희 주권자 전국회의가 민회 추진 기획단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민회 소집을 위한 3.1 민회 소집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이제 일단 하려고 내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지역순회 홍보, 지역순회 토론회, 그다음에 교육, 그와 관련된 교육 이런 걸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좀 더 세워서 그래서 3.1절 후는 되기 좀 힘들겠죠. 3.1절 전에 민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의제를 가지고 전체적인 정치적인 의제를 가지고 그 토론하고 의결을 해서 그것이 정부에 뭐 제안을 하는 것도 제안을 하고 또 국민 행동에 들어가는 이런 거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개혁 공동행동이나 시국농단 대응 공동대응 시국농단이란다.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 같은 곳이 이런 민회 조직과 같이 결합이 돼서 하면은 훨씬 성과가 있고 역동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3.1 민회 추진 요거를 제안 드리는 걸로 해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토론 주제가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와 또 아주 구체적인 주제가 섞여 있어서 이게 토론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갈래를 제가 이 세 분의 이제 토론자를 모셨는데요. 일단 주제가 연결성이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좀 차별성도 커서 오늘 저희가 어떤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오늘 주요 발표한 것을 근거하고 있는 고민이나 여기서 좀 유치해야 될 것들, 좀 더 발전시켜야 할 것들을 좀 정리해 나가면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김상민 교수님께 먼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오늘 뭐 저는 드리려고 왔고요. 좋은 말씀 잘 드렸습니다. 또 속토론에서 구체적인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고 들을 생각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두 분 발표를 듣다 보니까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문학평론가 김현 선생이지 않습니까? 김현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는 4.19 이후로 한 살도 더 안 먹었다. 네. 그분이 한 5, 9학번 정도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조병헌 위원장도 그렇고 정의라는 아마 이제 80년 이후로 또는 87년 이후로 한 살도 안 먹었다. 그런 느낌이 들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김현 선생 말씀을 듣고 공감하게 되는 건 뭐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만화임 같은 사람이 세대론을 참 펼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10대 말에서 20대 초반에 겪는 주요한 사회적 사건 경험이 세대의 세계관을 규정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나이가 들면은 세대가 이제 고수화되고 이런 것은 너무 평면적인 그런 경우고 해당 세대가 젊었을 때 겪었던 사회적 사건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저도 토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87년, 80년도 그렇습니다만은 87년 때 상황, 87년에 우리가 전부 안다고 생각했었죠. 우리 뭐 다 알고 있었다,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돌아볼 때 얼마나 그 상황을 알고 있었나. 저는 이제 촛불 전입니다만 2015년 11월에 어떤 발표에서 이부영 전 부의장께서 발표를 하면서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계셨잖아요. 대통령 사무총장인 거 계셨죠? 네? 무슨 그랬죠? 근데 당시 우리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주 솔직한 말씀이어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말 몰랐다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은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나. 그때 87년에 비하면은 상당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87년에서 보면은
그 뒤로 보면 엄청난 87년 자체도 엄청난 일이었고 그 소련 정권이 붕괴되고 또 거기다가 이제 국방정책이 연결하는데 생각해 보면 말이죠. 이를테면 91년도에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그의 겨울에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이 되는데 사실 돌아보면 어마어마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활동가, 운동권이라고 했을 때 이 문제가 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문제를 중요한 어떤 사안으로 삼아가지고 인식하고 그걸 이제 밀고 나가는 그런 활동은 별로 없었어요. 그게 무엇인지 몰랐어요. 사실 돌아오면. 근데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최병현 위원장께서 30년 주기설 이야기했습니다. 30년 주기설을 처음 퍼뜨린 사람은 접니다. 근데 이게 그 30년 4.19에서부터 그리고 87년 이후도 30년 다닌데 보면은 그런 거대한 민족이나 에너지를 결국은 독재가 다 말아먹거든요. 회수한다. 마우스난 고리가 작동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번에는 그걸 깰 수 있으려나 그럴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저는 이번에 평양 가서 이제 모 대표가 국보법 폐지 문제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사실. 그런데 이게 거기 그 일의 속도를 내고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 평양하는 사람들 많아지고 일반 시민들도 비즈니스로 가고 공부하러 가고 유학생들 가고 곧 북미 간의 이제 수교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은 남북 간에도 대표부 교환이 이제 지금 임시 대표부는 해놨고요. 대표부가 하게 되면 사업하는 사람들 오가기 시작합니다. 벌써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엄청 많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교수들도 보면은 거기 북한 가가지고 연구해보고 싶은 사람 많습니다. 학생들 많습니다. 그러면 오가는 사람들, 그 금강산 가보고 싶은 사람들 많고요. 그래서 오가게 됩니다. 오가게 되면은 그런 상황을 빨리 만드는 게, 촉진하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되면은 국가보안법이라는 것 자체가 있으면은 많은 한국 대한민국 국민들은 불편해집니다. 자기가 위험해지는 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법이 되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게 돼가면. 의미가 없어지는 법이 되는 겁니다. 법 자체가 죽은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뭘 지금 촉진해서 풀어가야 되느냐라는 게 중요하지. 지금 평양에 가가지고 그 국어 폐기해져야 하는 이야기 긁어 부스럼만 만들고 지금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회라고 하더라도 좋습니다. 좋은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뭘 없는 걸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흘러가고 있는 흐름 속에서 맞춰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동료 단위에서 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어떤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해가느냐, 어떤 이슈를 잡고 이야기하느냐 그런 문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조기 축구도 잘 되고 그러면은 그런 동네에 있으면은 우리 동네 이 팀 해가지고 우리도 한번 저기 평양 동네에 가가지고 평양 무슨 동하고 자매결연 맹가 한번 해볼까? 실제로 학생들이나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애들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흐름 속에서 이게 좀 이야기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벌써 이야기가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저 하나만 이제 그래도 명색이 학교 있는 사람이니까 그 민회라는 말은요, 사실은 사료를 보면은 19세기 시대에 나옵니다. 향해 하는데 향해만 하더라도 아직 그 지역 유지들 양반들이 주도하는데 점차 이게 이제 밑에 있는 일반 농민들이 주도하는 모임들이 생기면서 그걸 실제로 민회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실제로 있었다. 19세기에 중반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그런 민회가 사실은 동학의 조직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만민공동에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저는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점도 맞고 독립협회 뭐 좋고 한데 실제로 만민공동회 독립협회 주도했던 사람들보다는 안경수라든가 서재필 이런 사람들은 사실 안경수 같은 사람은 밀정입니다. 이제 밝혀졌어요. 일본 대사관에 계속 보고하던 간첩이란 말입니다. 서재필 그렇게 돈 받고 간첩질은 안 했지만은 거의 친일파들이 주도하던 말입니다. 만민공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은 위내는 좋지만 저는 만민공동의 흐름 좀 불편해요. 학교에 있는 척을 좀 했습니다.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분명히 좀 바뀐 건 바뀐 거죠. 왜냐하면 8.7 유월항쟁 끝나고 유월항쟁의 성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토론을 한 걸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촛불 끝나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아마 오늘도 그런 이 촛불 시민혁명이 끝난 게 아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는 토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좀 저희 조금 발전한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그 민회의 모델을 어찌 보면 이제 일상화된 민주주의의 틀로서 또 새로운 조직운동의 틀로서 발전시켜 나가는 대안을 제시한 것 같고요. 이 민회 문제에 관해서 그럼 한 번 더 강현만 선생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시민과 미래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도봉구 창이동에 그 주민자치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의 창이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현재 또 마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주문 비슷하게 받은 건 민회에 대해서 좀 찬양하고 민회가 어떻게 좀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좀 긍정적인 그런 부분에서 좀 주문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정일랑 대표님 그 발제에서도 있었지만 현재로서 좀 만만치는 않다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민회 이야기 하기 전에 아까 우리 그 최병현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촛불 관련해서 주체의 문제를 좀 거론했잖아요. 그 부분 한 말씀 드리고 민회 이야기 좀 할까 합니다. 이 주체의 문제 반성을 하죠. 반성을 하는데 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해결책이 없는 것 같고 그 모양이 현재 민회를 생각할 때도 여전히 좀 어려움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운동 진영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냥 4분 5일 되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조직 간의 갈등의 골들이 너무 깊어가지고 이게 불신과 상처가 지금 켜켜이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주체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통합해야 되고 서로 화해하고 협력해야 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당위적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전국 차원이 됐든 지역 차원이 됐든 전혀 이게 뭔가 이루어지고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지금의 우리 운동 진영의 모습이고 현실이다.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이제 민회 이야기하면서도 사실 맞문제가 있는데 참 난감한 시점인 것 같아요. 이거 선호공이 나와서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것 같고 하여간 이론적으로는 원인은 주체에서 자꾸 뭐 일감객관에서 찾자라고 우리 옛날부터 많이 이야기해왔으니까 조금씩 각자 좀 내려놓고 자기 일을 좀 비우고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는 입장에서는 주체의 문제를 백날 이야기해도 해결책은 여전히 좀 없을 것 같다라는 좀 답답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제가 도봉구 창이동의 주민자치위원으로 작년 겨울부터 지금 1년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미래가 민주시민교육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또 한 축으로 이 주민자치를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고 주민자치에 대해서 좀 전도사 역할 비슷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아까 우리 정의랑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민회가 생활 정치 조직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주민자치회가 행정 조직이고 그로부터 이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동 조직 체계이긴 하지만 생활 정치 조직으로서의 어떤 의의를 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우리 사회의 이 저변을 기층에서부터 좀 바꿔낼 수 있는 어떤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주민자치에 대해서 좀 열심히 참여하고 있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주민자치회를 좀 이야기가 되면 하고 그러면서 이런 의의가 있으므로 가급적 마을에서 동에서 주민자치회에 들어가시고 필요하다면 주민자치회 사업단이 구별로 구성이 되고 있으니 주민자치회 사업단장, 뭐 사무원, 그 다음에 동별로 지원관도 있어요. 동별 지원관. 사업단장이 연봉이 4,500이고 사무원과 동지원관이 연봉이 3,500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받아가면서 이 마을에서부터 동네에서부터 세상을 좀 바꿔나갈 수 있는데 일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민자치회 좀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거하고 좀 이제 쌍생아 이렇게 쌍둥이 비슷한 게 이제 사실은 이제 민회죠, 민회. 민회도 이제 그런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데 다만 차이점은 주민자치회는 행정 조직이고 시에서 뭐 이렇게 조례로 뭐 이런 걸로 하고 있는 거고 민회는 이제 밖에 있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어떤 모임하고 뒤풀이해서 우리 정의랑 대표님이 어떤 분이 주권자 전국회의가 뭐 하는 건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실 저도 주권자 전국회의가 뭔지 상이 잘 안 잡혔는데 우리 정의랑 대표님이 한 말씀으로 정의하더라고요. 마지막 제야단체라고. 이야기 들으니까 그렇구나. 주권자 전국회의가 이런 데구나. 제야단체구나. 네, 확실하게 좀 이미지가 좀 아이고야. 하여간 민회는 일단 행정이나 조례나 이런 걸로 되는 건 아니고 밖에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주권자 전국회의가 제야단체 하듯이 민회는 그런 운동체로서의 어떤 성격과 조직 내용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그렇게 해서 민회를 하면 좋긴 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운동 진영은 다 뿔뿔이 찢어져 있고 하나로 모아내기 어려운 조건이고 또 찢어져 있으면서도 각자 그 사람들도 바빠요. 자기 사업하고. 또 한쪽으로 우리 시민사회 진영이 있는데 이 시민사회 진영이 자기 일하기에 너무 허덕이고 있어서 이 민회라는 거에 그 다음에 약간 민회가 약간 시민사회보다는 좌측이거든요. 또 여기에 이렇게 신경과 어떤 뭐 집중성을 가진 만큼의 그런 여력이 또 시민사회 진영이 없어요. 그러면 운동 진영도 없고 시민사회 진영도 없고 이런 현실로부터 그럼 민회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남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아까 우리 정혜랑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구 단위에서 자기 마을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민회를 하자라고 딱 이야기하면 다들 고개를 이렇게 설레설레 젓게 되고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이제 저도 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주권자 전국회의나 지금 민회기획단이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여기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민회가 도대체 뭐 하는 조직인지 이것에 대한 상도 사실 아직 공감대가 잘 안 되어 있고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 하는 조직이고 왜 필요한지, 뭘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좀 인식을 정확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민회에 대한 전도사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민회 전도사들이 나와서 서울에 25개국도 돌고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이 시군도 돌면서 민회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걸 좀 정확하게 좀 인식의 어떤 공유를 하고 그럴 때 좀 민회가 좀 힘을 받으면서 뭔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러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추상적이어서 민회가 어떻게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진영이나 시민사회단체 진영이 어려운 조건에서 그걸 힘있게 동력을 받아서 펼쳐나가기는 만만치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민회 구성 관련해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주민자치회는 동별 조직 체계라고 한다면 민회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기초자치단체, 지방정부,
구단위 뭐 요 정도부터 저는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별로 도봉구를 예를 들면 14개 동이 있는데 구별로 10명에서 20명 정도 해서 뭐 10명이면 140명, 20명이면 280명 정도 이런 정도 인원들이 이제 그 구별의 민회 구성원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뭐 아직 뭐 벌써 막 배부른 것 같은데 하여간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정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모아지면 서울에서는 지금 얼마 전에 뭐 서울시에서 그런 발표가 있긴 있었죠. 뭐 5,000명인가 3,000명인가 모아서 뭐를 하겠다라고 하는 시민 수기제인가요? 그런데 구에서 이렇게 뭐 2, 300이 있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시로 모아지면 되거든요. 그러면 뭐 한 10,000명 내외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서울시 전체에 대한 이런 민회를 또 하면 될 것 같고요. 하나 이제 덧붙이자면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일정하게 진행되는 게 민관협치위원회 뭐 이런 게 지금 있어요. 그리고 협치위원장이 구청장하고 동격이에요. 민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민에서 위원장, 관에서는 구청장. 공동위원장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민관협치위원회 조정관, 뭐 사무국장 이런 분들이 또 상당한 권력을 가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민회가 이 민관협치위원회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요 부분을 민회가 좀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그러면 훨씬 좀 힘을 가지고서 뭔가 민회가 좀 힘있게 좀 펼쳐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좀 이 민회가 잘 되려면 이걸 생각하는 주체들 민중운동 진영에 높은 좀 결의가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희생이 있어야만 앞으로 민회가 좀 전망이 있고 뭔가 목적한 바가 이루어질 수 있지. 그렇지 않다면 추상적으로 그냥 문제 제기하고 민회에 대한 어떤 필요성 이야기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민관협치위원회 요 부분에 대해서 민의 몫을 민회로 전환시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깊게 해봤으면 좋겠고, 그것들이 또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행정이나 이 정치권과 관련해서 이 주최 측에서 좀 세련되고 노련미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좀 사업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우리 운동 진영이 좀 늙었잖아요. 소위 말하는 386세대 뭐 이래가지고 다들 이렇게 나이 뭐 환갑 다 돼가고 환갑 넘고 이런 분들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3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저부터도 돈 안 줘도 지금은 이제 어디 가서 뭘 하나 하려고 그러면 돈 이야기부터 먼저 나와요. 사람들이 다 활동할 때도. 근데 젊은 사람으로 돌아가면 돈이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사상과 자기 철학과 이게 있으면 그냥 뛰어들었는데, 우리 민회도 한 축으로 이게 잘 되려면 제가 볼 때는 이 젊은 20, 30대들을 목적적으로 좀 지역 정치와 생활 정치에 당신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꾸 젊은 층들은 상대적으로 좀 거대 담론에 크게 이렇게 좀 하고 중앙적이 광화문이나 뭐 이런 데서 으쌰으쌰하는 걸 중심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기보다는 이 마을 활동, 생활 정치 영역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20, 30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면 민회가 좀 전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냥 이어서 그 노원에서 2, 3년 넘게 계속적으로 이 노원 민회에 대한 도전과 운영을 하고 계시는 우리 노원 시민정치연대 서명가 발표를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를 아마 오라고 한 거는 현장에 이루어진 일에 대한 내용을 좀 듣고 싶어서 오라고 했던 걸로 좀 인식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강현만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민회는 밖에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중간에 있는 것 정도로 인식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가 최근에 질문을 받았는데 구의원이 올해는 민회를 안 해요? 이렇게 질문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뭐 자료를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예전에 어디 가서 발표하려고 만들었던 그냥 드렸고요. 두서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민회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한 거는 제가 조직적 제안을 받은 바는 없어요. 그냥 동네에서 저기 와 계신데 텃밭에서 농사짓다 막걸리 먹다가 이런 게 있는데 좀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희 단체는 노원시민정치연대는 시민참여정치를 사업 분야의 하나로 설정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기왕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조직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 목적과 부합이 돼서 시작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제 강일만 선생님이 그 협치위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노원도 협치조례를 제정을 하고 협치의회가 구성이 됐고 다행스럽게 제가 그냥 공동의장이 됐어요. 근데 처음에 TF부터 참여했고 민회라는 이 사업을 처음에 제안했을 때 이제 그 구청장한테 같이 갔었어요. 가서 너희랑 같이 하자. 그리고 구청장의 동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부의장을 찾아가서 너희랑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중간지대로 가려고 했던 생각을 좀 갖고 진행했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자료 보시면 상단에 출발 협치논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거는 요번에 협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민회가 열심히 하겠다 너희랑 공간의식 가지고 그렇게 했고 그 행정과 사실상 토론회나 이런 걸 다 같이 진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단에 보면은 그 우리가 꿈꾸는 노원, 함께 만드는 노원, 모두가 행복한 노원을 위한 정책 제안마다 이거는 행정과 합의한 의제 발굴의 주제였어요. 네, 진행을 했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동네에서 아까 다른 분도 말씀하셨는데 민회라고 하니까 우리가 옛날에 세계사 측에도 잠깐 들어본 건데 요즘 사람은 아예 모르고 민회를 합시다 그랬더니 그 왜 뭔데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특히 그 운동권은 잘 모르겠는데 시민사회 단체라고 친하는 사람들의 활동가들이 그걸 왜 합니까? 피곤해 죽겠는데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끝나고 나서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아마 그 안에 그 우리가 일을 해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제안문을 써서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모든 구의원과 행정에다가 요구해서 뿌렸어요. 그리고 행정의 조직동원을 통해서 사람들 모아내는 작업도 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활동가들과 시민사회단체로는 일반 대중을 모아내는 것은 양적 한계도 있고 또 하나는 치우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주민자치위원 또는 뭐 관변단체에 있는 사람들, 일반 주민, 구의원 이런 사람들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아예 처음부터 원칙도 그렇게 정해나갔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뭐 이제 사업 목적과 그다음에 구성 운영 목표 이런 것을 정했어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민회와 관련돼서 사전에 합의된 어떤 모델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노원시민정치연대와 뜻을 같이 하는 몇몇 활동가들하고 모여서 지극히 합리적인 상상으로 그냥 한 겁니다. 사업 목적의 설정, 그 다음에 민회 구성 운영의 목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다만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 늘 합의해 나갔죠. 그 사람들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아래 2페이지 아래 보면은 구성 운영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정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런 일을 추진하다가 견해차가 생겼을 때 에너지가 떨어지고 진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이러이러한 원칙으로 하자. 그 중에 가장 중요시한 거는 정치적 견해, 이념적 생각 이런 거는 배제한다. 다 수용한다. 그거였고요.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예전에 보면은 뭐 운동권이 하면 운동권이 많이 오잖아요.
저는 시민사회단체라고 하는 데서 일해본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들하고 대표들한테 늘 그런 말씀을 드려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아마 유효하다고 생각이 되고, 시민사회단체 안에 시민이 없다고 보여졌어요. 그래서 일반 그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최근의 현상인데, 우리가 시민사회단체라고 하는 활동가 중심의 영역과 요즘 마을 사업이라는 그런 걸 통해서 많이 부각되는 활동가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양분되어 있어요. 소통도 안 되고. 가능한 한 그분들을 뭐 사적 경로를 통하든 행정하고 컨택을 해서 일단 모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칙과 방향을 정해서 추진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쪽에 보면은 그 지역 민회와 분야별 민회를 구성해서 진행하기로 했고, 당초에는 5개 권역,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권역 단위로 인원 구성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보통 권역 그러면 행정 지역 단위로 하더라고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고, 저는 최근의 생각은 생활 권역 단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행정 구역이 이제 뭐 재편할 때로 왔는데, 행정 구역은 갈라져 있을 때 생활 구역이 같거나 물류 권역이 가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중심으로 해서 이제 3개 권역으로 나눴고, 가장 결정적인 건 사실은 이 사업을 제안받고 실행 단계에 들어갔을 때 납기가 정해졌다는 거였어요. 이게 충분히 물리적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야별 민회 따로 운영 못했죠. 다만 지역별 민회를 운영을 할 때 가능한 한 저희가 사전에 설정한 분야별로 의제를 발굴하고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자료 넘어가고, 이런 거는 제가 민회가 뭐냐, 왜 필요하냐, 뭐 이런 것들은 주민들한테 참여를 해달라고 자꾸 요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오쪽에 보시면 이제 실제로 각 병을 나누어서 저희가 민회를 진행했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저도 동네에서 앞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꽤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관념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해서 일을 하다 보면 실체적 내용이 안 나와요. 그리고 오늘도 아마 이 토론을 하고 이 토론의 결과를 갖고 와서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나온 것들이 실제로 구현되지 않으면 저는 이거 사회적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토론 주제는 여기에 한정돼서 여러분들 해주세요라고 제시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관점과 눈높이를 비슷하게 갖지 않으면 유효한 결과가 안 나온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갖고 얘기해달라, 그런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때 대부분 뭐 무슨 토론을 하고 민의를 하는 요점이 그러면 이것을 행정에다 요구하는 걸로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세들이.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런 것도 내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해야 될 게 과연 뭐냐, 그런 것도 해보자고 하는데 사실상 가시적인 건 안 나와요. 거기서. 그리고 뭐 이렇게 가불병을 이렇게 쭉 진행했고, 뭐 이렇게 어떤 경과를 했다는 것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마지막에 보시면 그 향후 과제 및 제안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빠뜨린 거는 그 무슨 의제 발굴 토론회를 하든 뭐 하든 이런 걸 많이 놓겠어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자면 뭐 교육 분야와 관련돼서 토론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지금 현직 구의원이에요, 그분이. 근데 그런데 그러면 노원이 행복하고 다들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 정책의 실전적 대안이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공교육의 강화, 그런 답을 하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의제라는 거는 지금 즉시 내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실현 가능한 구체적 방법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구의원을 도전하고 있고 지금 구의원이 된 사람이 그런 본인적인 답을 했다는 거죠. 그것은 뭘 반증하냐면 우리가 이 일을 접근할 때 굉장히 관념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질문도 관념적으로 던지고 답변도 관념적으로 하고, 그 결과를 갖고 와서 현장에서 하려고 하니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이런 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뭐 어쨌든 저희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미래를 앞으로 접근하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이제 과제나 제안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저는 민회를 아까 강현만 선생님 말씀하신 협치 근간 조직으로 제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것을 끊임없이 협치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요구했어요. 제도화해달라고. 그러니까 너희들 구의원들 공급받고 하니까 민회에 참석한 사람들도 회의 올 때마다 수당 주고 임기 보장하고, 여기서 결정된 거는 최소한 집행력은 아니지만 공고적 의사결정으로 받아주라. 최소한 어느 수준, 지금 국민 권익위 정도. 그 의회 내에서 이제 안 받아줍니다. 우선 어디서 안 받아주냐면 협치 조례를 만드는 TF에서 계속 논쟁을 했는데 행정이 안 받아요. 수용을 안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부분 참여한 사람들이 우리가 표현한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걸 쓰더라고요. 근데 걔들은 중간 지원 조직을 하는데 행정 협조 조직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민간 입장이 아니고 행정이 뭐 하면, 왜냐면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그래서 오로지 저만 가갖고 떠들었는데, 그나마 조금 수용한 게 뭐였냐면, 협치 조례를 만들 때 저는 인원을 35명에 40명을 늘려달라고 그러는데 25명에 30명으로 늘린 거. 그 다음에 민간위원회 숫자를 조례에 명시해라. 이게 대부분 위촉직이거든요. 일부 구에서는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70%. 그리고 70%의 70%를 반드시 공모할 것. 민간의 비율을 70% 하고, 그 70%의 인원도 원래는 위촉인데 반드시 공모할 것. 그리고 그 공모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가능한 한 이제 뭐 시민사회 활동 역량 있는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15명을 넣고, 그 결과로 이제 일단 우리 조금 시민사회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협치 내 과반 이상의 상황을 만든 거죠. 그리고 예, 조례의 현실적인 실현 방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조례의 그 민회를 공식적으로 공론 조직으로 넣어달라고 요구를 했나? 안 넣어줬어요. 그래서 구청장은 그 의견 청취의 조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합의를 보고 진행 과정에서 하자라고 구두로만 이제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일할 때 아무래도 협치랑 같이 병행하기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전년도에 제 경험으로는 저기 뒤에도 이제 그때 당시 실무자 와 계신데, 뭐 구로, 노원, 동대문, 강동 여러 군데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안을 받을 때 민회 사업을 하자라고만 받았지, 민회 사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상을 정해서 어떤 스텝으로 하자 이런 방구도 없어서 각기 다른 양태로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물도 다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요. 다양성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호하니까 다들 지도를 명확하게 내놓고 나침반을 내놔도 뭐 항의를 잘 안 하는 게 요즘 사람은 세태인데 참여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다. 자원도. 그리고 이 한번 이벤트처럼 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6개, 7개 구의 자원을 차라리 한두 개의 구에 몰고 연간 단위로 몰고 나가서 성공 사례를 좀 만들자. 기업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마트를 점포를 내고 똑같은 모델을 상에다 갖다 찍어버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러 군데, 아까 만민이라고 하는데 만민은 불가능한 거죠. 여러 군데 해놓고 한 군데도 성공을 못 시키는 결과를 작년에 좀 만들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그나마 현재 시점에 가장 그 가시적 성과와 향후의 비전이 있는 저 구로라고 생각을 해요. 구로예라고. 근데 그거는 그 해당 지자체의 그 구청장의 의지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는 뭘 말하냐면, 민간이 아무리 우리들의 의사를 결정해서 했다 하더라도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특히 재정적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안 돌아가고, 안 돌아가면 참여가 항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런 의지가 있는, 선한 의지가 있는 구청장이 있는 해상구 같은 데를 먼저 좀 해보고 가시성과가 나오면 다른 데로 퍼뜨리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 앞에서도 언급이 됐는데, 이게 지금 동네에서 무슨 그 의견 청취한다고 구청장이 사람 모으고 뭐 한다고 사람 모아서 해요. 근데 지네가 얘기한 거를 다 얘기하지 청취하는 거 아니에요. 그 청취만 하지
반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이게 지속성과 이런 게 담보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민회를 공론 조직에 넣어주고 협치에 근간적으로 이렇게 임기와 수당 등등 보장해야 된다.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이제 민회가 끝나고 평가회의를 간단하게 했는데, 그때 이제 지금 안 계시지만 김지현 선생님께 비롯해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특정 주체가 발의를 했지만 민회 사업을 독립적으로 조직화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 이거 이제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제안을 해보자 이런 그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향후에도 저는 그런 것은 유효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까 선택과 집중의 이제 연장선상인데요. 3일 민회는 가능한 한 주제를 많이 하지 말고 사람들의 생각과 그 활동력을 많이 모아낼 수 있는 그런 걸 하나 찾아서 좀 집중시켜서 민회가 앞으로 이제 확산되는 데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구성만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작년 6월 민주당의 30년 사업 일환으로 이제 서울시 민회 처음부터 같이 시작하셨고, 굉장히 체계적인 성과를 좀 다른 부에 비해 좀 많이 내셨던 노원구에 대한 사례를 직접 들어보셨고요. 어찌됐건 지금 이번에 전국회의 마지막 제안한 대로 말이 주거대 전국회의가 이 새로운 조직운동에 이제 도전을 이 민회를 통해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과연 이제 이 더 많은 민주주의라고 해야 되나? 그 민주주의 일상화, 전문화, 다양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마저 나가는 직접적인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실현 형태로 그냥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인 도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긴 시간 좀 발표했는데요. 그래도 혹시 좀 플로에서 질문하실 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좀 질의를 좀 해주시죠. 네, 말씀. 저는 김상준 선생님 그 팬인데, 제가 옛날에 미지 민주주의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거기서 생각하시는 민주주의하고 지금 이런 민회를 통한 이런 것들이 민회가 일종의 직접 민주주의 형태를 지향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 합성을 좀 찾을 수 있고, 우리가 그런 민회 운동이라는 게 상당히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운동이라는 거 보면은 정의를 추구하는 운동이었어요. 누구의 불의라든가 압제라든가 착취에 반대하는 운동이었거든요. 이제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저는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정치, 참여 정치를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를 추구하는 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그보다 내가 우선 시민이 우선 건강하고 자기 생활에서 스스로 올바른 삶을 살아야지 민주주의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 민주주의라는 게 제도가 형식이 아니고 삶이다라는 것을 저는 천명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 윤리운동이기도 하고 자치운동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김성준 선생님이 생각하는 책에서 얘기했던 미지 민주주의하고 내용상 일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좀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좀 설명을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를 민회를 갖다가 이론화시켜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갖다가 우리 스스로 이제 규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태까지 자유민주주의라는 왜 그것을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안 만들라고 나쁜 놈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민주주의가 우리 생활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민주주의가 어떤 것이라는 걸 우리 스스로 규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김정은 선생님 같은 분들의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네. 질문을 하나 모아서 하시죠. 우리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국민주권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있는 이서영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시는 걸 듣고서는 저는 발언을 할까 말까 하다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는 아까 정혜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정치 조직이어야 한다는 걸 사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 고민을 계속해요. 매력적인 정치 조직에 우리가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후원을 하는 데라던가 이런 걸 다 돌이켜봐도 어디가 매력적이어서 들어간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거기서 활동을 해야겠다 이런 사고보다는 아까 민주주의는 책임지는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최근에 민주주의는요 책임지지 않는 정치로 가는 경향성이 강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옳다 그르다의 판단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최병현 대변인님께서 이제 좌파 조직과 이대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대에서는 전 운동권들이 단순히 지도하려고 해가지고 쫓겨나는 거라기보다는 일단은 익명성이라는 원칙을 어긴 게 제일 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익명성이라는 원칙을 정했는데 이들은 그 익명성이라는 원칙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익명성이라는 원칙이라는 게 사실 발생을 하는 제일 핵심적인 이유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여기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수구, 뭐 지성, 반지성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제 수구가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뭐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면 수구일까요? 저는 약간 여기에도 최근에 혼란이 와요. 그러니까 그 이대 시위 같은 경우는 운동권들한테 본조가 있었죠. 본조한테 보고를 했고 거기에 대해 엄청 배신감을 느꼈어요. 이대 내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러면은 사실 저는 최근에 사람들이 정치 집단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는 본조가 없는 본조로서의 정치 집단이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서명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좀 비슷하게 받아들였는데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무슨 되게 고전적인 의미의 당을 만들고 싶으신 게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민회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끊임없이 어떤 정치적 재생산이 가능한 그런 형태의 무언가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저는요, 그러니까 이게 옳은지 그른지까지는 전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되게 나쁜 방식일 수도 있어요. 사회 진보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최근에 뭔가 뭐랄까 매력적인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으려면은 되게 비유기체적인 어떤 존재로서의 엮임 그리고 동시에 이제 비유기체적이라는 게 언제든지 분열할 수 있는 개인들이라는 형태로서 이렇게 느슨하게 묶여 있으면서 그런 형태로 존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그럴 거면 이건 사실 책임지지 않는 정치예요.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중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최근에 이제 하고 전 촛불도 그랬다고 생각해요. 촛불도 책임지지 않는 대중의 대거 연합이 들어왔다가 쓱 나갔어요. 그 안에서 운동권은 레크리에이션 강사 같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대중들을 우리가 지금 뭘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저는 그게 사실 민회를 우리가 정말로 만들려고 한다면은 그게 되게 중요하게 고려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젊으면은 사상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뭐 이게 저 젊었을 땐 돈도 필요 없었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돈이 되게 필요하고요. 네. 젊은 활동가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그런 형태의 뭐라 그래야 될까?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대중들을 엮을 수 있는 젊은 활동가들의 존재로 오히려 그걸 돈을 주고 그런 젊은 활동가들을 고용하는 게 이게 오히려 그 정치적으로 제 실무적인 고민은 아마 앞에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하셨겠죠? 그게 오히려 더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마 이제 충분히 약간의 세대 차이를 충분히 느끼셨던 바람을 드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시면 뭐 이게 실례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서영 씨가 87년생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87년에 청춘을 보냈던 분들하고 그때 태어난 분들인데 이 30년 사이에 같이 공유한 게 촛불혁명입니다. 지금 딱 시대로 크게 보면 촛불혁명을 경험하고 나서 이 정치운동, 대중운동이나 이런 걸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이만큼 있는 거죠. 여전히 저희는 보면은 조직화하고 어떤 지도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고 대중들을 이렇게 조직하고 리드해야 되는 어떤 이런 약간의 운동가적인 그런 의무감 같은 게 푹 빠져 있다고 보면은 대중들한테 확 열어놓고 그들이 편하게 왔다 갔다 주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지금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건 아마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조금 더 빠져가시죠. 뭐 저는 질문보다도요. 전 국민주권연구원의 상임이사 이래경입니다. 지난 9월 25일에서 28일간 로마에서 있었던 직접민주주의 세계 포럼을 갔다 왔는데 이거하고 관련이 돼서 세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계 정치사적인 흐름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다. 그동안 그 정치를 보면 통치가 있죠. 그건 군주가 물리적 강제력을 가지고 가는 이군 치국, 군주가 물리적 혹은 물적 기반을 가지고 강압적으로 하는 그런 통치 개념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18세기가 오면서 합리적 이상이 작동하고 법치를 만들고 성권 권력을 만드는데 현실적 생활 조건 때문에 정당을 중심으로 한 대의정치. 그래서 이당치국이라는 이당치국, 정당, 대의적 국민들의 대의적 성격을 가지고 하는 이당치국. 근데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오면서부터 정당들이 자기 작동을 못합니다. 이거를 뭐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정당들이 자기 작동을 못하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만 하는 게 아니고 토론하고 수비하고 결정하고 그 집행까지 참여하는 그런 이민치국,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다라는 직접민주주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첫 번째 보고를 드리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과제는 이제 민주주의가 뭐냐라는 이제 큰 주제도 있지만 그동안 우리는 민주주의가 쟁취의 목표였어요.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뭐 통치적, 관치적 소위 디비에이션 된 그 부분을 쟁취하는 민주주의였는데 사실 몇 번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한테 민주주의는 쟁취의 대상이 아니고 새롭게 데파인하고 디자인하고 만들어가는 민주주의로 전환이 돼야 된다. 우리가 그런 과정에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 과제는 쟁취의 과정이 아니고 새롭게 디자인하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우리 그 부분이 좀 혼재되어 있다라는. 마지막으로는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치서부터 법치, 관치, 협치, 민치라는 다양한 개념이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법치라는 얘기를 하면서 관치죠. 지금 협치를 얘기하지만 제가 심심하게 하면 장식품적인 협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초단체라든지 광역단체에서 민간협의기구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이건 관치적 협치예요. 정확히 얘기하려면 그거는 민간협의기구가 아니고 시민 참여 발의기구여야 돼요. 그러니까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에서는 예산만 주고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뭘 하든. 이것이 정확한 의미에서 협치인데 민회라는 건 뭐냐? 관치에서 민치로 넘어가는 그 과정의 중요한 프로세스고 경로고 채널이다.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민의 성격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다른 분. 미래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과거에 그 주민자치회를 갖다가 입주자 대표회의 갖다가 좀 아파트에서 한 8년 정도를 갖다가 활동을 해봤는데요. 그 활동을 하면서 이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면 그 주민자치회는 아파트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원 관리비를 내서 그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게 구성이 돼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그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관리하는 그 전문가들을 갖다가 고용을 해서 월급을 주잖아요. 이런 그 입주자 대표 회의라는 게 있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현재 이제 주민자치회 지금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동장이 그 한 지역 유지들 한 20명 뽑아가지고 같이 활동하고 봉사활동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주민자치회는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구청장이 되고 이제 어떤 그 법적인 체계를 지위를 가지면서 하는 주민자치회가 이제 그 서서히 이제 커져 나가고 있는데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향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그 한 발자국 이제 나가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지금 주민자치회가 지금 그런 관치고 지금 그 이래경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나가야 된다면 저는 그 진짜로 바람직하다.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가 좀 그 주권자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지금 관치의 그 협치의 그 약간의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 관이 주도하는 거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재정을 갖다 가져오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는 1년에 한 번 주민총회를 합니다. 그리고 조례를 갖다 만들 수 있고 구의원도 다 바꿀 수가 있어. 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구의원을 뽑으니까. 그럼 그 주민자치회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그 주권자로서의 의식을 갖다가 갖는다면,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주권자로서의 의식은 그 조례라든지 이런 법치가 있듯이 법률 개정으로 해서 가능해진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교육이 진짜 절실하고 그런 부분들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나간다면 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을 저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서명갑 씨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관념적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교육, 세상을 바꾸고 이 주민자치를 진짜 잘하려면 어떤 조례를 갖다가 이렇게 바꿔야 된다. 아까 명수까지 제안하고 조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그런 쪽에 들어가는 거, 시민이 직접 그 추첨을 민주주의 하든 지금 강현만 사무총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50명씩 뽑거든요. 동마다 50명에서 60명이 교육을 받으면 추첨을 해서 50명을 뽑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천제 민주주의를 도입하고 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식의 좀 이렇게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쪽에 부분을 갖다가 조례화 시켜가면서 저는 이제 주민자치회, 그 다음에 민회 이런 것들에 좀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한 분만 더 예. 저 정혜랑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CR재단 사무국장 이창입니다. 민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요, 그 에너지를 결집하기 위해서 지금 서명갑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한다. 그런데 그 구청장이 하필이면 민주당 당선자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 민주당 당선자를 주민 소환을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민회를 활성화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갖다가 주민 소환을 하는 것이 전체적인 그 정치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정파적 논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그러면 제가 최근에 이제 하고 있는 거로 구체적으로 질문드리면, 제가 전주시장 김승수를 곧 주민 소환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 그 안에 전주시 안에서 도시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체한테 뇌물을 먹은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제가 6.13 지방선거 전에 추미애 대표에게 공천을 하지 말라라는 청원서를 보냈거든요. 근데 그게 무시가 되고 공천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아주 법을 위반한 것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당연히 지금까지 운동을 해온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전주의 어떤 지금 주민자치와 같은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 소환을 해야 되는, 이제 뭐 이게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제 이론이니까. 주민 소환을 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걸 통해서 민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민주당 당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 예. 그러면 마무리해요? 아니요, 마무리. 그래서 그랬을 경우 좀 현명한 지혜를 알려주시고 그 민관협치라는 단어 안에 아까 이내경 선생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의 민관협치는 명백히 관주도의 그 협치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민관협치라는 모델이 제대로 쓴다면 지금 이런 문제는 사실은 항상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이 관을 통해서 이 조직이 되어 들어가는 시스템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요. 제가 본 지적하신 것처럼 그때 슬기로운 대처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고요. 이 전체 아까 처음에 질문하신 걸 마무리하면서 저희 전체 마무리하는 좀 정리 발언을 가운데 계신 김상준 교수님께서 하시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처음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정리를 사회가 해주셔야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마무리. 아, 예. 저기 제 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큰 이런 국면이 굉장히 그 큰 단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때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이 매듭이 지금 무슨 매듭이냐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 그 500년 정도 매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길게 보면 500년. 그러니까 이게 현대 사회 모던 월드라고 하는 게 이제 형성되기 시작한 그런 때거든요. 이제 유럽 사람들이 배 타고 아메리카 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보면은 이제 아편 전쟁이 있고 했던 19세기 중반 이랬는데 우리 쪽으로 보면 한 200년 되고 유럽 쪽으로 한 500년 정도 변하는데 이 텀이 끝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 문제도 그렇고 경제 제도 문제도 그렇고 전반적인 사회 운영의 원리 자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민의 문제도 물론 과거 교훈이 물론 중요하죠. 민의 문제는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내부에서 농민들 전통에서 민회라는 게 실제로 그런 용어가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워낙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서양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우리한테 들어온 그런 제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쪽 라인으로 또 생각하면은 사실 토마스 제퍼슨 같은 사람은 헌법적인 차원에서 어떤 민회 같은 발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컨그레스하고 마찬가지로 민회를 도체해둬가지고 헌법적 기구로 만들려는 발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생각이 앵글로색슨적인 그런 이 전통, 자치 전통에서 나오거든요. 앵글로색슨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농민들 사이에서 자치 전통이 계속 내려왔던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한테도 자치 전통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것들을 얼마나 이제 제도화 시켜내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그렇게 옛날 문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는 정말로 굉장히 많이 다른 텀에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기본소득 문제에 대해서 또 꽤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해온 셈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왕의 정치나 경제가 섰던 기본 구도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는 어떤 롱텀 시각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제가 오늘 많이 좋은 말씀 드렸습니다. 예, 긴 시간 함께 해서